자, 부자의 현황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볼까요? 부자의 현황에 대한 거를 보시면 한국 부자의 수와 규모, 자산 규모는 한국 부자는 2019년 말 35만 4천 명에서 전년 대비 9.6% 증가를 했죠.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17년에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17년에 의해서 두 번째로 높은 숫자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금융자산 300억 이상 금융자산이 300억 이상 초고 자산가는 6,400여 명으로 보유금융자산은 한국 총 가계금융자산의 24%인 이 사람들이 24%를 다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자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이제 점점점 이 사람들은 넘사벽이 아니고 아예 이제 쳐다볼 수도 없는 산까지 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해서 수도권의 70%가 돼 있고요. 그 외 부산, 대구, 경남 아까도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부자가 많이 살고 있다. 그래서 부산, 대구, 경남 지역들의 집값이 상당히 올라가고 세종도 주변에 이제 상당히 주변에 보상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세종에 농사를 짓고 있었던 분인데 공무원을 하시다가 어마어마하게 보상을 많이 받아서 자녀들이랑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특히 손자 손녀들한테 해주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그 보도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국 부자는 총 3만 명으로 증가했는데 서울 및 수도권에서만 2만 3천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전체 증가 중에서 3만 1,000명이 증가했는데 서울 수도권에만 2만.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의 부자 폭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녀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서울의 부집중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강남, 서초, 종로구, 성북구, 용산구, 영등포구의 높게. 여기서 영등포구는 여의도 쪽입니다. 영등포구 쪽, 여의도 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높은 구 쪽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성북구나 종로구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구고요. 성북구는 여러분들 아시죠? 평창동이나 이런 걸 끼고 있고, 용산구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뭐 우리가 얘기하면 한남 더힐이나 뭐 이런 유엔빌리지나 뭐 이런 쪽에 있는 거 서초구, 강남구 들어가 있습니다. 송파구나 강동구는 여기서 보면 이제 중서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영등포구도 우리가 얘기하면 상당히 고가의 주택들이 많이 있는 거죠. 양천구도 지금 목동을 끼고 있는데 상당히 좀 낮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산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되냐? 자산은 56%는 부동산 자산.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을 여러분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38%가 금융자산으로 돼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부동산을 안 하고서 부자가 될 수 있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부동산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부자들의 총 자산이 많을수록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거주주택 제외 시 총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부동산 자산 비중이 5.7%가량 감소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거주지역 말고 자녀들 증여 말고는 지금 보유세나 이런 것 기타 세금 관계로 이 사람들은 일반 주택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처분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에 대한 거를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탈세적인 거나 여러 가지 조사나 이런 거가 이제 나올 수,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직접 탈세했는지 절세했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옷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받기 귀찮으니까 아예 이제 안정적으로 가겠다 뭐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한국 부자 중 총 자산의 항목 중 거주 주택의 비중이 26%로 가장 크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거주 자산에 대한 거는 계속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는 거고, 식구 영향으로 빌딩 상가 비중은 크게 하락했다. 수익률 낮은 데들은 이제 좀 많이 하락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비대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될 거라고 이 사람들은 판단을 해서 빌딩이나 꼬마 빌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상가나 이런 것을 뒤로 매각을 한다라는 얘기죠. 비중이 줄었다는 얘기는 매각을 했다는 얘기도 되고요. 부자들이 보유한 총자산 규모가 클수록 토지, 임야, 회원권, 채권, 미술품 등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확대하고, 이 사람들이 토지, 임야, 회원권, 채권, 예술품 등, 이게 지금 예술품들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이,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상당히 많이 모은 걸로 알겠는데, 그게 이제 증여에, 상속이나 증여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눈을 돌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자의 기준은
한국의 부자들은 총 자산이 70억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억 가지고는 사실은 뭐 부자라고 하기엔 조금 집 하나가만 있어도 10억인데 뭐 그걸 10억 갖고 부자라고 하겠습니까? 금융자산들도 있고 뭐 그러니까. 부자들의 총 자산 기준은 60억 이상, 60억 이상이라 그래봐야 우리가 얘기하면 강남의 아파트 투자하면 부자 뭐 이상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건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 자산 기준으로 40억 이상일 때 자산의 부자임을 자각한다. 자각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부자라는 개념을 이렇게 세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부자의 형태로 보면 부자의 투자 성향을 보면 부자들은 일반적인 에 비해 공격적 지향 성향을 보이고 있다. 공격적으로 투자, 없으면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옛날에는 거꾸로 있으면 있을수록 보수적으로 투자했었는데 지금은 도리어 공격적. 왜냐하면 이거 하나 정도는 망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더 공격 지향적 투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유자산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왜 이 정도는 내가 상해해도 큰 문제 없다. 이거 상하면 망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부자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투자 지식 수준이 높다고 생각을 하며 지식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보면 상당히 저도 많이 얘기를 해보고 이러면 지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뭐 또 얘기하지만 없는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는 세계가 되면 안 되는데 자본주의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특히 이 자본주의에 대한 공부나 이런 것들이 학습이나 이런 게 굉장히 덜 돼 있는 또 멀어지고 또 안 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하면 투기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결국 집을 사고 뭐 해야 될 문제고 자본주의는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데 자꾸 누구 올라가는 것만 반대를 하죠. 부자 일반인 자산의 투자 지식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투자의 성향이 공격적일수록 자신의 투자 지식 수준이 높게 평가를 해요. 여러분들이 상당히 의외로 가서 이 사람들이 저도 뭐 3명 놓고서 포트폴리오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 컨설팅을 할 때가 많은데 그때는 상당히 많은 지식적인 거를 요구를 하고 지혜적인 걸 요구를 합니다. 상당히 뭐 그런 거를 1대1 과외라고 얘기하는데 1대1 과외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를 주제를 주고서 상당히 많은 거를 저한테 요구를 해요. 저도 많이 공부를 해가야 되고 물론 컨설팅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단위보다 훨씬 더 비싸게 나갈 수 있어요. 부자들의 거주와 부동산 보유 비율은 상가, 일반 아파트, 토지 순이고 자산이 많을수록 상가 보유 비율이 높다라는 이게 대부분 이 상가들은 어떤 거냐면 꼬마 빌딩이나 아니면은 강남의 빌딩들을 강남의 상권들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프랜차이즈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알아본 거로는 프랜차이즈 빌딩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하고 있는 상가들을 대부분 이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하는 거죠. 안정적으로 해서 프랜차이즈하고 보통 10년 이상을 계약을 해놓고 정확한 월세를 수익을 계산을 해서 받는 형식으로 나눠먹기 형식으로 하는 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거주의 부동산 부자의 평균 전월세 보증금은 7억 원이었어요. 임대보증금. 상당히 높죠. 그 다음에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전세보다는 월세를 보유한 게 경우가 많았다. 월세가 상당히 높은 데들, 월세가 1,000만 원, 뭐 2천만 원 되는 데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월 수익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높게 보는 것도 있었어요.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종신보험과 적성보험 비율이 높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종신보험이나 저축성보험 같은 거를 해놓는 이유가 증여나 상속에 위한 거를 보험으로 우리가 보험은 이제 우리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안 내니까 그런 것 쪽으로 상당히 많이들 하죠. 연령이 높을수록 간병보험과 저축성보험들이 높게 이제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간병보험으로 해서 굉장히 높게 이제 나중에 노후에 대한 거를 제가 어떤 분의 문병을 갔었는데 그분은 문병을 가시는 오는 분들한테 10만 원씩 줘요. 5만 원짜리 2장을 넣어가지고 10만 원씩을 전에도 한 번 그런 분을 봤는데 고맙다고 나이 들었는데 와 찾아줘서 고맙다고 제가 5만 원짜리 과일 바구니 들어가고 갔는데 10만 원을 받아서 도리어 용돈 받아가지고 그분 비서한테 받아가지고 도리어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뭐 상당히 좀 그분이 저한테도 여러 가지 조언들 많이 해줬던 분인데 어쨌든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많이 좀 편찮으신 중에 있는데 부자들의 향후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투자 전략은
올해 금융자산을 방해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투자를 유지를 계획 중이고 주식에 대해서는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이 상대적으로 크다. 지금 주식에 대한 게 상당히 높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주식이 계속 우리나라 주식이 계속 고가를 치고 있죠. 이번에 아마 하면서 많이 벗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진 경우에는 부자들 중에서도 총 자산이 50억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저는 젊은 사람들도 주식해지만 몸빵 완전히 몰빵을 해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빚내서 하는 건 심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좀 분배를 할 수 없으면 주식을 조금만 하고 부동산 쪽을 투자하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재테크는 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뭐그 가격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온 경험으로 봤을 때 부동산은 떨어지더라도 2년 안에는 원상복귀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부동산 쪽에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지시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자들은 장기적으로 수익이 예상되는 유명한 금융투자처로 주식을 꼽고 있다는 거죠. 계속 주식하고 부동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자들은 해외 자산 투자에 대해서 긍정보다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해외 자산 투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인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동안 우리가 캄보디아 투자, 그다음 베트남 투자 한동안 유행했습니다. 중국 투자도 유행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인 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나라들이 제일 처음에는 투자를 막 받다가 중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투자원금 못 빠져가게 해요. 세금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빠져나올 때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뭐 공식적인 거 아니고 여러 가지로 하면 특히 지금 캄보디아 투자했던 분들이나 말레이시아 투자했던 분이나 아니면 베트남 투자했던 분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상당히 좀 고민을 해보고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의 생애에 대한 겁니다. 부의 생애. 부의 원천, 부의 성장 동력, 부의 이전이라는 걸로 이제 나눠서 부의 원천은 부자들이 현재의 부를 이루었던 주된 원천으로는 노동을 근간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노동을 근간으로 한 사업소득과 사업소득과 자산을 불려나가는 부동산 투자를 꼽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로소득, 제가 강의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합니다. 근로소득이 어느 정도 차면 그 다음에 재테크, 부동산 자산을 불려야 돼요. 근데 그 부동산 자산을 끌어안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 옛날에 했던 식으로 부동산 자산에 대한 것도 공부를 좀 많이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의 원천에 따라서 소득 활동 유형을 보면 사업소득, 근로소득, 비소득과 투자활동 유형, 부동산 투자, 금융활동, 상속증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완전히 구분이 돼요. 이제 신흥부자들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근로소득은 한계성을 가지잖아요. 그죠? 근로소득, 사업소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사업소득을 하면서 한계성을 어느 정도 지니는데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어느 정도 하면 요 근래 몇 년간은 뭐 어느 수익보다도 뭐 상당히 높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거를 한번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성장 동력은 뭐냐? 부가 부자 가구의 부를 늘릴 수 있는 첫 번째 성장 동력은 연간 저축 여력은 월 연평균 7,300만 원 정도 있다. 근데 이거를 저축하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계시냐? 그거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뭐 모아놨다가 바로바로 재투자하는. 그러니까